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 보면은 금값이 또 사상 최고가 만들고 있죠. 주식시장과 같이 금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달러도 또 같이 상승하는 모습. 달러, 주식, 금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 이슈 중에서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금값도 오르는 게 아니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자산시장의 흐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9월 말 분기 말 시점으로 단기 자금 시장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다. 오버나잇 금리가 확 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이 BTFP 문제도 또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고요. 보시면은 9월에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 나타났죠. BTFP하고 더불어서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로 꼽히는 RRP 잔고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쪽에서 금리 상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9월 말에 불안감을 좀 확대시켰고 BTFP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상환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금시장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최근에 좀 많이 확산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폭격기요. 비트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라고 그러죠. 이 비행기가 실제로 예멘에 투입됐다라는 거죠. 예멘 반군을 폭격했다라는 것이고요. 중동 쪽은 또 그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쪽은 북한 병사가 투입되고 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나토 쪽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선 강화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면 배치되고 그 뒤쪽으로 나토가 개입되는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게 단순히 계속 확산되는 문제가 아니라 러시아 쪽이 이 전쟁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북한군 개입에 대한 확산에 대해서 또 다른 측면 개입으로 인해서 전쟁이 오히려 마무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석도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개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지금 타이밍에서 놓고 봤을 땐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흐름이 금값하고 또 연결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재정 문제도 거론됩니다. CNBC 기사고요. 10월 말에 분기 리펀딩 앞두고 재무부 쪽에서 회계자료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관련돼서 국채 발행 집계도 좀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지난 주말에는 재정 적자 집계가 또 나왔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하고 금값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이나 실버 랠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2022년 자산시장이 저점을 친 이후에 현재까지의 수익률을 한번 구해봤습니다. 나스닥이 78%, 금이 66%, 코스피가 13%, 상해가 12.7% 이런 식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하고 국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산시장 저점을 치던 2022년 10월에 미국 10년물 금리는 4%대였거든요. 그것이 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6까지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데 최근에 좀 올라서 4%대까지 올라왔죠. 이런 등락 흐름에서요. 금값하고 상관관계가 이렇게 높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흐름 자체가. 금리 내려갈 때 금값은 멈춰 있었고 최근에 금값이 급등하는 이 모습이요.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올라가고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금값은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요. 금리가 내리나 오르나 금값은 계속 올랐다라는 것이죠.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로 헷갈리죠. 이러한 문제들요. 단기 자금 시장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재정 적자, 그리고 금값. 이 문제들은 조금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주식시장 쪽에 대한 평가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평가도 이제 고평가 논란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는 당연히 나올 만합니다. 주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최근 실적으로 PER 구하니까 18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일단 많이 오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코스트코를 또 한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장에서 이런 얘기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식도 이렇게 많이 오른 줄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보니까 PER이 60배로 계산되고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AI 관련돼 가지고 수익성이 앞으로도 주목받을 만하다. 성장성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코스트코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떤 성장성이냐? 이런 식으로 또 시장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꼭 코스트코가 안 좋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최근에 금융주가 많이 상승했죠. 실적 시즌 들어서서요. 그러면서 순환매가 이쪽 저쪽에서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시장 쪽에서 고평가 논리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매그세븐이 대표적으로 거론이 됐었는데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주식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버블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상승 쐐기형 이래서 발락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공포 탐욕 지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금리나 재정적자 얘기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일정 폭의 조정도 좀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하고요. 골드가 신고가 내는 모습 그리고 그 배경의 재정적자 문제요. 이쪽은 계속 우리가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 말에는 분기 리펀딩이 위치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재무부 쪽에서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죠. 그 자료들도 좀 살펴보면서 어떤 점 우리가 좀 파악하고 계속 주목해야 될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BTFP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BTFP 문제는 주로 중소형 은행 쪽에 해당되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버핏 쪽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많이 매도했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대형은행에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평가손 얘기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 BTFP 적용하면서 그 당시에 실리콘밸리 뱅크나 적지 않은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흔들흔들 했었죠. 근데 다시 흔들흔들 하는 게 아니냐. BTFP 상환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집계 상황 한번 살펴보면은 1월 달에 정점 칠 때가 1677억 달러가 고점이었거든요. 지원된 금액의 잔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출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올해 3월부터 이제 좀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인데 계속 좀 줄어들다가 지난 9월 말 기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금리가 좀 팍 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얼마나 줄어들었나 그걸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 7월 초 집계가 1062억 8,400만 달러거든요. 그리고 10월 초로 집계된 게 714억 6,800만 달러요. 이게 수요일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딱 분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차이를 감안하면은 3분기에 348억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월 16일 지난주 집계로 보면은 더 줄어들어서 668억 3,300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줄어드는 속도는 이 9월 말 지나면서 각도가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줄어드는 속도가 줄어드는 것이죠. 줄어드는 이 각도로 보면은 지난 분기에 상환 속도가 좀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바이백 오퍼레이션이요. BTFP 상환 금액을 바이백으로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는 게 아니라 금액이 비슷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바이백 오퍼레이션 스케줄이고요. 금액으로 따져보면 3분기에 바이백된 금액이 최근 재무부에서 집계한 그 수치를 보면 338억 8,200만 달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 이 BTFP 잔고를 봤을 때 6월 26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1,065억 달러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0월 2일에 714억 달러요. 그렇다면 35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든 거죠. 그런데 6월 26일하고 10월 2일 그 당일에 또 바이백된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집계하면은 BTFP 감소 금액하고 바이백 금액하고 거의 수치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바이백 자체가 재무부가 프라이머리 딜러를 통해서 유동성이 부족한 국채를 들고 있는 그 투자 주체를 파악하고 그 대상물을 바이백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중소형 은행이 국채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평가손이 좀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바이백을 해주고 그리고 그 해당 중소형 은행이 BTFP 잔액을 상환한다면 그렇다면 금액이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죠. 재무부가 프라이머리 딜러 통해 가지고 특정 주체한테 편법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자라는 게 아니라 기왕에 바이백을 한다면은 재무부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단기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설사 그렇게 딱딱 맞지 않아도 BTFP 상환 금액만큼의 금액을 바이백을 통해서 유동성을 보충시킨다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국채평가선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그런 중소형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것이 현금화하기에 좀 힘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바이백을 통해서 현금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부는 그 금액으로 또 국채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흐름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9월부터 나타났었던 10월까지의 금리 상승, 이것은 그러한 과정도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펀더멘탈적 요인도 있어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 이런 상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향후에 금리 인하 전망이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KRE ETF요. 제가 지방은행의 자금 상황은 이 ETF를 보면서 판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BTFP 상환 기간에 지방은행 주가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9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 일치한다라는 것이죠. BTFP 상환과 금리 올라간 것과 KRE 주가가 빠진 게 일치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시기에 맞춰서 바이백 오퍼레이션이 들어갔고요. 음모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전후 상황을 보면은 단기자금 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9월이 지나서 BTFP 속도는 확 줄어들었는데 금리 상승폭은 더 강해졌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기서 이 재정 적자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CNBC 기사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재무부에서도 집계를 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을 공개하면서요. 이 수치하고 이 기사 내용이 일치하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은 미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것이고, 부채에 대한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9월 달의 재정은 약간의 소폭의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해를 따져보면 적자가 1조 8,330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여기 재무부 집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1조 8,330억 달러요. 미국은 9월이 회계 마감이죠. 10월부터 내년도 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말로 2024년 회계를 확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집계됐다라는 것이고요. 적자가 이렇게 컸었던 적이 팬데믹 관련해서 2020년하고 2021년에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적자폭이 약간 좀 줄어드는 둥 하다가 다시 늘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재정 수입도 상당히 컸다라는 것이죠. 4조 9천억 달러나 됐었는데, 그렇게 수입이 늘어났지만 지출 속도가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것이죠. 6조 7,500억 달러. 그래서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고요. 정부 부채가 35조 7천억 달러로 불어났다는 것이고, 이자 비용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1조 1,600억 달러인데, 이 금액 안에는 정부가 투자한 그런 금액, 그것에 대한 이자도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빚 때문에 생긴 이자는 8,820억 달러, 사회보장하고 의료보험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자율이 작년에는 2.97%였는데 기준금리가 상승한 것처럼 금리도 따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평균 이자율은 3.32%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재무부에서 10월 초부터 집계를 해서 지난주까지 집계해서 마무리하면서 공개한 수치거든요. 이 재정적자 추이가 집계가 되면서 금값 상승의 또 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기상으로 놓고 보면은요. 제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기간요. 이 기간 동안에 재무부하고 시장이 재정 관련된 그런 수치들이 거론되고 협의가 되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쿼터리 리펀딩이 되는 마지막 주에 그 수치가 확인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수치가 공개되기 이전에 시장에 선반영이 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 재정적자 문제는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11월에 이 대통령 선거 지나면서 다음 정권하고 또 연관이 되는 얘기죠. 이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쪽으로도 긍정적일 수가 없고, 또 금값 상승의 원인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지난주에 60%까지 승률이 올라갔었죠. 이제 이거 누가 조작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리마켓 시스템이요. 일부 계좌가 마치 주식 작전하듯이 이 승률을 높였다라는 것이죠. 4개 정도 소수 계좌가 작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대통령 선거 쪽으로만 그 계좌들이 관여를 했는지, 아니면
이 정당 지지율 관련된 집계도 있거든요. 과연 이것도 관여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관여된 계좌들이 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계좌들이 정당 지지율에도 관여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은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뒤따라오는 뉴스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폴리마켓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들도 트럼프 쪽으로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은 조작이라는 얘기도 그 역시 또 조작이 아닌가 의심에 의심을 넣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혼탁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60%가 되건 더 올라가서 70%, 뭐 80%가 되건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금리가 막 비례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60% 정도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되는 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CME 페드워치 툴 확률을 놓고 봤을 때도 금리 인하 확률이건 뭐 금리 인상 확률이건 보통 60%를 넘어서면은 실제 국채 수익률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점차 둔화되죠. 60이 되건 70이 되건 80이 된다 해서 강도가 똑같이 비례해서 반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60에서 70%가 됐다, 뭐 80%가 됐다, 뭐 설사 뭐 90%, 100%가 되면은 그 집계된 순간부터 뭐 집권을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그런 제도가 있지도 않지만 그런 제도가 있지 않는 한은 금리가 계속 비례해서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하원이 같은 당이 집권할 그럴 확률이 높아지면은 금리 쪽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상원은 계속 공화당이 장악하는 그 확률로 계속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집계되면은 말 그대로 공화당이 전체를 장악하는 레드 웨이브 그 자체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재정 문제 이건 더 악화되는 게 아닌가. 금리하고 골드 흐름은 대통령 선거 확률하고 하원 승리 확률에서도 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재정이 포인트가 아니냐 이 얘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요. 달러 흐름, 금리, 골드. 지난주에 22통화정책회의가 마무리됐고요. 다음 주는 BOJ로 넘어가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화정책으로 인한 환율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가격이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또 골드를 자극시키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죠. 최근에 GDP 나와보면은 3.4%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결국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 50bp 인하한 것이 국채가 시장에서 완전 소외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성장이 강화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강화되는 것은 주식적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재정적자하고 더불어서 금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어느 경우도 국채 쪽으로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가격 한번 살펴볼게요. 달러가 올라가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쳐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크루드 오일은 계속 가격이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미국의 크루드 오일 순수입량 추이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2022년부터요.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2023년부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올해는 완연히 마이너스고요. 올해 이전에는 이렇게 월별로 놓고 봤을 때 수입하는 달도 있었으니까요. 이 0보다 넘어섰을 때는 수입을 하는 그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지역별로 놓고 보면 걸프 지역에서 들어오는 수입 비중이 상당히 급감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때 서플라이 체인 망가졌을 때 그때 상황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때의 상황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최소한 에너지는 니어쇼어링으로 최대한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니어쇼어링을 넘어서서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소한 미국 쪽으로는 커머디티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직접 개입하고 있는 일은 아니더라도 이제 중동 쪽으로는 직접 개입까지 하고 있는데 이미 에너지 수출국이 된 미국의 입장에서는 오일 가격이 그렇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는 경제 쪽으로 미치는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쪽으로 영향이 가는 그 강도도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중에서 금리나 금값에 미치는 영향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단기자금 시장, 지정학적 리스크, 재정 적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단기 자금 시장의 혼란은 일단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일을 봤을 때 영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재정 적자의 영향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정치가 연결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금리가 상승했을 때 실물 경기 쪽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연 그것은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연관이 될지 그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주택시장이죠.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듯이 모기지 금리도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달에 5.15까지 빠졌었거든요. 15년 모기지가요. 그게 5.63%까지 툭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한다는 게 임대 수익률 보통 4, 5%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모기지 금리가 5% 넘어서면은 임대 사업을 할 이유가 없고 주택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임대료가 더 싼 겁니다. 결국 어떤 식으로 이어지냐면은 주택 수요가 감소되고 주택 공급은 또 예전처럼 계속 공사도 지연되고 공급 자체가 미뤄지기 때문에 임대료는 계속 고공권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유지되는 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지는 않아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그 요인으로 또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재정적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분기말 리펀딩 때 내년도 계획은 과연 얼마를 잡게 되는지 최근에 나온 숫자들 보면은 이걸 별로 그렇게 크게 줄이는 그 수치가 안 나와요. 확정은 과연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재무부 쪽에서 이번에 어떤 결론을 낸다 하더라도 공화당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11월에 새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재정계획은 11월 이후에 봐야죠. 과연 줄어들지 의문이죠. 그리고 이 와중에 상승한 달러의 영향 20이 지나서 BOJ로 영향이 갈 겁니다. N이 이만큼 떨어졌죠. 저는 이 정도에서는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흐름은 BOJ 쪽으로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의 여유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까지 올라가도 캐리 트레이드 쪽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거든요. 흐름 자체가 22, BOJ, 페드가 만들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요. 계속 이 영역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그 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쪽을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8월 기준 해외 국가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또 집계가 됐습니다. 거의 원래대로의 상황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사고, 중국 팔고, 영국이 사고, 그리고 그 이외 국가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체 보유량은 또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넘어서는 이 와중에서도 미국 국채 세일즈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디스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어쩌면 이 재정 적자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요. 국채 가격을 어느 레벨 정도에서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면은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러와 금리, 재정 적자의 문제, 이 점은 계속 상호관계가 유지되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려감은 증폭시키지만 해결보다는 계속 굴러가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그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음 정권에 나타날 수 있을지 저는 별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바로 금리와 금값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으로 결론 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문제가 그러니까 악재가 있긴 있는데 그 악재의 존재 가치보다 그 악재 때문에 대응 방안이 만들어지는 그 대응 방안이 유효한지 어느 정도 강도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작동이 지속될지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쉽게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빚의 문제는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기축통화 이외 국가들이 리스크가 더 확산되고 있다.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빚잔치는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그 점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국 부채 문제지만 그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쪽으로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나오는 내용 다시 또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